자, 형법 입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입문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형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형법? 바시스 독일어로 하면 레이스 슈트라포레이트 형법이란 무엇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로스쿨 이제 입학을 하셔갖고 형법 과목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교재는 다 받으셨죠? 형법은 크게 형법 총론과 이제 강론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뭐 민법도 뭐 우리가 민법 총론 먼저 배우고 행정법도 행정법 총론이 이제 따로 있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총론과 강론이 있고, 총론은 이제 전체적으로 또 형법 이론을 구성하고 있고, 강론은 이제 개별적인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에서는 이제 형법의 이제 이론을 갖다가 쭉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근데 형법 총론과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먼저 형법의 대원칙인 이거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헌법상의 원칙이 되는 바로 죄형법정주의를 잠깐만 좀 보셔야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죄, 무엇이 범죄이고 죄죠. 범죄,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이제 형사, 제재. 형사, 제재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형벌 뭐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9개 종류가 있고, 형벌, 형사, 제재는 형벌과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처분. 예컨대 우리 전자발찌 같은 거 채우는 거 있죠. 보호감호제도, 보호감호제도는 이제 폐지가 됐죠. 보호관찰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보완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 제재, 형벌 또는 보완 처분. 그래서 이제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따르는 형사 제재, 형벌이 무엇이고 이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법도 그냥 법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 그게 바로 형법이죠. 형법.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면,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거든요. 헌법상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의 당의 규정이죠. 당의 규정이 그 각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면은 그것은 위헌이 됩니다. 죄형법정 위헌. 따라서 이 법 규정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법 규정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2년에 한 번 걸러는 객관식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사례용으로는 출제되지 않고, 이거는 객관식이죠. 근데 판례도 많고, 객관식에서는 2년에 한 번 걸러 한 문제, 그래서 한 5지문, 4지문, 요 정도는 꼭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법률주의, 성문법주의가 됩니다. 아까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 이게 성문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개수라 그럽니다. 우리가 제사적으로 독일법을 갖다 개수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독일은 철저한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러나 성문법에 대칭되는 다른 개념이 이제 불문법. 그러니까 이렇게 성문에 의한 법률이 없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형성돼 왔다. 대표적으로 영국이죠. 그걸 그대로 개수에 따라간 게 미국이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연방 형법이라든가 연방법은 그다음에 헌법은 다 성문법으로 돼 있죠. 그러나 역시 민법이라든가 뭐가 됩니까? 주 형법 같은 경우는 불문법, 판례법. 그래서 이제 불문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판례다. 판례법이다. 성문법에서도 판례는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반드시 법률주의는 국회를 통과한 성문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급요금제 원칙. 그래서 예컨대도 그 행위를 할 당시에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법률이 생겼다. 우리가 80년대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하철에서 좀 성추행을 그랬는데 그것을 처벌한 규정은 없었어요. 뭐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은, 근데 나중에 생기면서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중 밀집 지역내에서의 이제 성추행. 지금 뭐 지하철 같은데 출퇴근 버스, 만원 버스에서 성추행, 이걸로 이제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몰카.
몰카 이런 개념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이제 그때 생긴 거죠. 80년대 그런 데는 그런 개념도 없었거든요. 몰카 같은 거. 자, 몰카를 처벌하지 않던 시절인데 20년 후에 몰카를 갖다가 규정을 한 다음에 20년 전에 당시 그 행위를 했으니까는 처벌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 소급돼서 적용될 수는 없다. 제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미래를 향해서 그 행위를 갖다가 앞으로 이걸 갖다가 처벌하는 것이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회 조직이 그 신뢰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독재 국가에서는 가능하겠죠. 독재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들, 소급적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의 원칙. 되도록이면은 국민 누구나 어떤 정규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이 법률을 읽었을 때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 실제로 보면은 민법이 좀 더하죠. 그 옛날 그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용어를 지금도 이 드라마 보면은 찹이라고 그럽니다. 민사소송 찹. 찹이란 말이 민사소송법에서 삭제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젊은 방송작가들과 아직도 찹. 요새는 압류, 감류죠. 빚 같은 거를 이제 변제하지 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찹. 근데 요새는 이제 압류. 그리고 이제 법률 용어가 아직 그 일제 잔재를 많이 못 벗어나. 형법도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여전히 한 100년째 쓴 용어들이 형법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독일 형법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진짜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구나. 정말 그 아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좀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라. 너무 불명확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럴 때 이제 흔히 보면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처분벌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은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이 판례도 제일 많고 객관식에서 출제도 제일 많이 되는데 유추해석은 모든 법률 분야에서 모두 다 유추해석을 합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도 유추해석이 허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형법에서는 철저하게 반대가 됩니다. 예컨대 염소를 뭐 도살한 사람은 예컨대 이제 한다 예입니다. 뭐 처벌한다. 근데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도살을 했다. 염소를 도살한 건 처벌하는데 양을 도살한 건 현재 규정이 없다. 염소나 양은 그게 그거니까는 이때 확대, 유초교에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뭐가 돼서 비스무리하고 하나의 예를 드는 것들이지만은 철저하게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때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고 글자 그대로만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까지인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나오지만은 하나의 그 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가능한 의미, 이거는 이론이라든가 판례도 다 받아들입니다. 언어에 가능한 의미,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러다 그 정도까지 허용이 된다. 그러면 요건 이제 적법한 정당한 해석이 되겠죠.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염소와 양을 염소로 본다라면은 언어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날까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생물학과 옛날에 교수하던 친구들 물어봤었는데 다르답니다. 4천 정도는 되는데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 정도를 이제 보시게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적정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인데 이게 한 90년대쯤 들어왔습니다. 제가 80학번인데 80년에 형법 배울 때는 그때는 형법 교과서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모든 공법에 형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같은 모든 공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 예컨대 장발장. 그냥 한 빵세개 훔쳤는데 19년인가 그 레미제라블에서도 거기 있었죠. 물론 이제 타로가 그러다가 이제 형이 계속 가중되긴 했지만은 근데 실제로 레미제라블 보면 양 한 마리 훔치면은 그 당시 프랑스 사회가 뭐가 됩니까? 교수형도 처했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떤 불공왕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루이 몇 세. 그게 아주 형벌이 잔혹했다는 얘기입니다. 양 한 마리 훔쳤다고 어떻게 교수형을 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빵세기 훔쳤다고 해서 19년. 이거는 너무하다, 가혹하다. 그게 과잉이다. 과잉금지 원칙. 너무 그렇게 과잉해서 해석하지는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 현재 선고형도 그렇고
법정형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여기서 벗어났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인을 막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2010년, 10년 전만 해도 15년 이랬습니다. 요새 하도 사회율이 안 좋아하니까 요새는 20년 이상은 선고를 하더라고요. 선고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뭐가 됩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것도 이제 추진을 하고,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극악한 살인범들로 기껏해야 한번 17년, 18년 이런 일이 들비했었거든요. 오히려 과잉금지 원칙이 너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가. 특히 이제 성폭력 범죄, 뭐 강간 이런 사건 같은 거는 요새는 이제 많이 때립니다. 10년 전만 해도 강간했는데 요새는 7, 8년. 근데 과거에는 기껏해야 3년, 한 10년 전에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잉금지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보이 되는데 이게 바로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죄형법정주의가 어긋나게 되면은 이럴 때 있어서는 이거는 위헌. 따라서 위헌의 법률 효과는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무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적용범위인데 이것도 모든 그 법률, 뭐 민법, 행정법, 형법,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상법 다 똑같죠. 이것도 아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형법은 이제 그래서 이건 행위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다 원칙입니다. 행위 당시에 적용됐던 법을 갖다가 적용해라. 왜냐하면 법이 자꾸 개정이 되거든요. 아주 자주 됩니다. 형법도 상당히 자주 개정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형법도 있지만 특별형법이 있어갖고는 상당히 자주 개정이 되니까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도대체 구법을 적용해야 돼? 이전 법을 적용해야 돼? 아니면 새로운 법, 신법을 적용해야 돼? 그렇다면 행시법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적용해라.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하나의 원칙은 뭐냐? 법률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뭐냐? 행위자에게 유리하면은 그때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라. 그것은 이제 법률의 변경.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안에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유리함이 없다. 범죄자에 대해서 유리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행시법인 구법을 적용해라. 이것이 이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이제 이런 것을 다투고 있죠. 근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아니 자꾸 범죄자한테 유리하게. 근데 그것은 헌법의 대원칙. 이거는 헌법을 해서 하나의 뭐 인류의 뭐 어떤 철학에 있어서 법 철학적에 있어서 기본 사상이죠. 인권.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만은 그것도 최소한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인권을 철저하게 좀 보장을 해줘라.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말들이 많지만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80년대 인구에 비하면 40년 지났는데 인권은 정말 놀랄 만큼 신장이 됐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역으로 인권이 좀 범죄자 인권이 너무나 보장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글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장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프랑스도 독일만큼 적용 안 했는데 아무튼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는 상당히 범죄자 인권이 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더 철저하게 보장을 해줘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형법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인권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러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그만큼 우리 전체 시민들이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범죄 피해자는 더더군다나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에 비해서 좀 보호를 덜 받는 측면이 이렇게 이제 형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형법도 물론 전공했지만 같이 또 동일하게 적용한 게 저는 범죄학이거든요. 그래서 형법이나 범죄학을 뭐 뗄 수가 없으니까는 그때 이제 같이 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지금 형법만 강의를 하지만은 그렇게 되니까는 뭐라 그럴까 좀 범죄 피해자도 똑같은 아니면 더 보여주는데 범죄자 자체에 대한 이제 어쨌든 그래도 누구나 또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는 보장을 해주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장소적 적용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시죠. 속지지 속인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모두 다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받는다. 이게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왜 어딜 나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국민 하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 외에도 뭐 세계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요것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범죄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과연 범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범죄 개념인데 첫 번째 형식적 범죄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총론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총칙상의 형법상의 기본 개념이고 강론은 이제 이걸 응용해 먹고 총론에서는 계속 이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한번 보시죠. 바로 범죄란 뭐가 되느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하는. 사실 오늘 인문 강의도 이게 전부입니다. 이 범죄란 무엇인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착하는 요것만 알아두시고 사실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이제 다 뭐라 응용 형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자, 이 범죄라는 거. 범죄라는 것은 독일어로 하겠습니다. 독일이기 때문에 범죄란 이 T인데 이제 독일어는 타트베슈탄트. 그래서 구성요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레이트 미드리스카이트. 위법성.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슈울트. 그래서 책임. 이게 민법에서 슈울트 하면 저 채무예요. 형법에서는 책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란 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를 범죄다. 형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일단 이건 정확하게 깔고 들어가고, 요건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보시게 됩니다. 또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형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들 가장 기본이고, 제일 어렵다라는 것들. 요거는 뭐 좀 이따가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뭐에 대한 평가냐 하면은 행위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이 불법 판단이 되겠습니다. 불법 판단.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형법은 그냥 불법,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조금 붙이고 마지 그것만 달리 쓰는데 그러니까 범죄는 어쨌든 살인행위, 절도행위, 성폭력 행위잖아요. 인간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가 불법한가 이것을 판단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하게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설사 나쁜 행위를 했다, 즉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서 범죄가 바로 성립한 건 아니죠. 왜? 일단 행위의 불법성까지 인정이 돼요. 그러나 범죄가 최종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 법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책임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형법 구조에는 만 14세 미만의 여러분 잘 아시는 촉법소년. 요새 촉법소년 애들 범죄 많이 저지르는데 얼마 전에도 12살짜리인가 그 여자애가 이렇게 15세짜리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결국 그 여중생이 하나 그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름 이게 강제추행, 치사죄 뭐 이런 행위인데 12살인데 어떻게 처벌해요? 그 행위에 대해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치사죄에 대해서 위법성, 불법까지 인정됩니다. 12살 촉법소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뭐 기소도 못했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법 구조에 있어서 책임 무능력자, 또 하나가 심상실자, 예컨대 이제 정신이상자. 실제로 정신이상 같은 조현병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병원에서 실제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이거는 예컨대 이제 정신이상자다 진단이 내렸죠. 그 사람이 근데 영화 때 그러고 보면 막 살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어떤 우리가 보는 정말 정신상자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살인 변멸 못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 양들의 지붕에서 한니발 렉터 박사. 그 사람도 이상 성격이죠. 그러다 그 사람은 오히려 고도의 어떤 그 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책임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어떤 인간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 형법 10조의 책임 무능력자. 그래서 이제 정신 이상자 이런 분들 하는데 정말 그런 분들, 정신병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범죄도 안 저지릅니다. 꼭 그 조금 옅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주장을 하는데 요새 법정에서 오히려 더 세게 때려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하나 범죄를 저질렀다. 불법행위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만 10세 이상이고 어떤 책임 무력자, 책임 능력자이고 이런 것을 컨트롤해서 그렇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착한 행위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자, 실질적 범죄 개념은 그냥 사회 유해적 행위, 그러니까 나쁜 행위,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죠. 본질이 사회 유해적 행위가 된다. 뭐 그 얘기고. 자, 범죄 성립 요건, 범죄 성립 요건 다시 한번 범죄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일단 범죄가 성립되는데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범죄 성립했지만은 이 사람을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뭐냐면 이제 특정 경우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강론에서 제3문제에 들어가면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들놈이 엄마 아빠 돈 훔쳐갔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이놈 용돈을 줘야 되고 그러는데 몰래 훔쳐갔다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는데 아니 아들이 훔쳐간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절도죄는 성립하지만은 아니 이게 뭐 같은 가족이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형을 면제해야 된다,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처벌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속주 조건이 뭐냐면은 친고죄. 과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같은 게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사기됐죠. 지금도 친고죄는 많습니다. 또는 반의사불벌죄. 예컨대 폭행죄가 이런 것들은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 써주는 거죠. 이제 그 피해 배상을 받고 그러면은 폭행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도 뭐가 됩니까? 명예훼손죄도 기본적으로 반사불벌죄. 그러나 308조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이제 명예훼손 욕되게 했는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자손들이 우리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저 사람 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럴 때 고소를 합니다. 고소가 없으면 그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친고죄라든가 반사불벌죄 이런 것들이 소추권. 또 이런 것들은 다 또 형사소송법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와 개체인데 일단은 당연히 자연인 사람이죠. 우리들. 뭐 너무나 당연하겠고. 그런데 법인 범죄도 있습니다. 법인도 민법에서 훨씬 중요하죠. 민법에서 훨씬 중요하지만 틀림없이 법인은 법률상 사람으로 의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범죄,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 주식회사 같은 데서도 기업범죄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도, 법인이거나 살인죄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경제범죄. 경제범죄 같을 때. 근데 경제범죄가 주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법인을 처벌하는 또 그런 규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되는 것은 경제범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직접 살인하고 사기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법인이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인도 최소한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살인죄 같은 이런 데는 안 되지만 제한적이나마 뭐가 됩니까? 범죄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 범죄 주체는 안 됩니다. 행위의 주체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렵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4페이지. 자, 먼저 이 구성요건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쪽 구성요건 이론. 자, 그럼 구성요건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모든 법률에서 똑같이 써먹는 개념이죠. 자, 구성요건. 자, 구성요건이라 하면 어떤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전제 조건들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유형함으로써 법률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자, 첫 번째 추상적. 왜 추상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컨대 살인죄, 절도죄. 왜냐하면 갑이 뭐 그러니까 갑을병장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살인자 100만 명, 피해자 한 200만 명. 그거 다 죽이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것도 아마 슈퍼컴퓨터라도 해도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이 추상화돼 있죠. 개별적으로 A, B, C, D 갑을병정 누군지 몰라. 그냥 사람 추상화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바로 이것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살인죄 이렇게 추상성을 띄울 수밖에 없다. 사람이 향한 일반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화 클래시피케이션 뭐가 되죠? 살인은 살인대로, 절도는 절도죄로, 성범죄 강간은 강간대로 이런 식으로 유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종 우리 형법을 보기에는 각 장이 있습니다. 살인에 관한 죄, 절도에 관한 죄, 강도에 관한 죄 이렇게 유형화시켰다. 그래서 유형화시킨 것들이 바로 구성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성 요건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범죄구나. 도둑질하는 거는 당연히 절도죄. 타인의 그 물건을 슬쩍 훔쳐오는 거, 도둑질하는 거는 절도죄. 그럼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는
폭행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용화시켰다. 이게 바로 구성요건.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그 문을 잘 찾아가는 거죠. 아, 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놔야만 우리가 그쪽을 바로 찾아 나가는 것들이니까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구성요건 해당성과 이제 위법성의 관계인데 이따가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항의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게 그 불법, 위법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성요건 예컨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갑이 을을 때렸습니다. 갑이 을을 때렸다. 그러면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폭행죄.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폭행. 여기서 일단은 폭행. 자,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위법성과의 관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얘는 폭행을 했다. 그럴 때 구성요건이 갖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구성요건은 뭐가 되느냐?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폭행은 조금 여기 써야 되니까 옆으로 한번 빼겠습니다.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사실 판단, 팩트. 사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판단. 그러니까는 일단은 갑이 을을 때리는 폭행을 했다. 이건 사실 판단이죠. 팩트. 쟤 때렸네. 일단은 그 사실 판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잠정적인 불법 판단, 잠정적인 이것이 이제 불법 판단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잠정적인 이제 불법 판단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왜 잠정적인 불법 판단? 어쨌든 폭행을 했으니까 잠정적으로는 나쁜 짓을 했죠. 잠정적으로 위법성, 불법이 잠정적으로 인정된다. 잠정적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의 관계입니다. 왜? 어쨌든 폭행을 했으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잠정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정이죠. 최종적인 판단은 위법성 단계에 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에서 아래에서 둘째 줄. 자, 위법성에 대한 종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 잠정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위법성 단계에서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위법성 단계에서는 잠정적 불법 판단을 갖고 구성요건에 해당했는데 그럼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2단계 이제 심사, 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 그래서 사실 판단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법적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판단인데 법적 평가. 법적 평가는 법률이랑 딱 그거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허용된다, 금지된다. 바로 이제 요 판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 일단은 전국적인 법적 평가는 위법성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좀 이따가 또 위법성 단계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이때는 그러나 소극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소극적 판단이다. 법적 판단은 소극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왜? 좀 이따 보시겠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일단은 잠정적 불법 판단이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위법성 단계에서는 이 위법성을 제거시킬 수 있는 다른 요건들, 그게 흔히 말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우리 잘 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 승낙.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없다 이것만 소극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에 의해서 폭행을 했네? 그러면은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최종적으로 무죄, 불법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만 여기서는 소극적 판단,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없다. 요것만 간단하게 쉽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잠정적이 아니라 이번엔 뭐가 됩니까? 종국적 판단. 종국적인 불법 판단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국적인 불법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들. 그래서 근데 간단하면 소극적 판단이거든요.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했다. 근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 그럼 종국적으로 뭐가 됩니까? 폭행 행위는 위법하다, 불법하다. 요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가서 이 사람이 책임 능력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진다. 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근데 형법의 어려운 이론은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머리 나중에 이제 깊이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렵다고 이제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부작위범의 의. 우리 이제 부작위범 의인데 형법에는 저도 이제 자기에 의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입니다. 움직이는 거. 근데 부작위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자연적인 의미에서는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의의를 한번 보세요. 형법상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규범적으로 요구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것들.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규범이라는 건 법적 관점. 법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비로소 행위 개념에 포함되어서 자기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범죄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어떤 아주 나쁜 결과를 이야기했다. 세월호 사건. 그 선장은 그 수영 팬티바람으로 자기가 먼저 탈출해갖고, 그 구조대원들이 급해갖고는, 한 50대 어르신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봤더니 왜 선장. 승객들은 그 학생 애들 다 버려두고 집만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구조얘기 안 했어요. 부작입니다. 그러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선장으로서 법적으로 기대했던 선원법이라든가 해당 구조법, 관계 법령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다 구조됐는데 선장은 이 배와 운전하는 것도 순정이라고 그러대요. 일종의 전술적으로 한 거지. 선장으로 그래도 이제 제일 나중에 탈출을 해라. 아니 군병부도 빈자리 있으면 선장도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그런데도 살 수 있었는데도. 근데 그게 아니라 승객들 막 죽었는데 지가 먼저 탈출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기대되는 틀림없이 선장으로서 뭐가 됩니까? 자기 유무. 이제 이걸 자기 유무를 하는 법적으로 기대되는 자기 유무가 있거든.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았다.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기대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기대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처벌받는다. 이것이 바로 부작위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이 부작위범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는데 부진정 부작위범의 동치성. 이 얘기는 뭐냐? 동치성, 동가치성. 부작위범을 자기범과 동등하게 평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바로 법적인 요건을 의미합니다. 그걸 동치성, 동가치성. 부작위를 자기와 아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인 지위. 아까 제가 자기유무라고 말씀드렸죠. 보증인 지위. 법적 반드시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사람 살려 막 익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형법 교과서에서도 성경에서 나오는 서단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돌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갖다가 그래 죽었다 만약에 부작위에 의해 살인 처벌할 수 있고 못합니다. 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그 멀쩡히 내가 들어가서 어떡할 건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관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 또는 보증인 지위라고 합니다. 자기 의무 또는 보증인 지위 또는 보증인 의무 같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되겠는가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보시겠지만은 첫 번째 법률에 의해서 성경하겠죠. 법적으로 아까 그 세월호 선장 같은 경우는 법률이죠. 선원법, 해남구조법. 법률에 의해서 어떤 경찰 같으면은 그 어디선가 왜 지난번에 그 경찰관 2명이 막 누가 칼부림을 하는데 그 한 양반은 죽음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경찰 둘이 그걸 누나도 못 구해갖고는 그 남자 경찰하고 여자 경찰 두 사람 다 파면당하고 심지어는 직무유죄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에 의해서 경찰관에게는 틀림없이 자기 의무 보증인 지위가 있으니까는 법률에 의해서. 두 번째 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 의사 같은 경우들 계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각종 보안요원들 타고 고용계약 보안요원들은 도둑 지키라고 보안요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경비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법령, 기하, 위법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특히 교통사고 같은, 물론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에 또 법률에도 있지만은, 아니, 지금 음주운전에 사람 쳤으면 구제해 줘야죠. 뺑소니 쳤다. 쥐가 잘못해놓고는 위법한 선행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증인지가 있다. 이럴 때는 부작위도 자기 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 강의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요건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요건 좀 이렇게 보셨죠? 그럼 조금만 더. 자, 먼저 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 다음에 2번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예를 들자면은 행위 주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행위 주체는 뭐냐?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잘한 얘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인죄는 사람만 변할 수 있다. 근데 더 나가서 나중에 보시지만은 형법에 신문범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 어떤 신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보통 살인죄는 누구나 다 살인할 수 있지만은 전속살해죄.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부모님. 자기 직계 존속, 부모님 또는 조부모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직계 피속, 자식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있는 거. 우리 나중에 보시지만 횡령죄, 배임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복원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업을 처리하는 자. 이런 사람만이, 뇌물죄, 공무원만이, 행위주체, 공무원이나 중개인.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뇌물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주체가 특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신문법. 여기 이제 행위주체. 그 다음에 행위객체. 아까 살인죄는 사람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법제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각각 다 이렇게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또는 이제 객관적 귀속. 요 이제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소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 세계, 내적 영역.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의 또는 이제 과실. 고의 또는 이제 과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그런데 행위 주체나 객체는 형법 강론 가서 그때마다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법전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총론에서는 안 다룹니다. 그러나 총론에서 다른 게 첫 번째 인과관계와 이제 객관적 기소. 근데 인과관계는 뭐냐? 행위가 있고 이제 결과가 있죠. 특히 살인죄 같은 데서 문제가 됩니다. 또는 이제 뒤에 보시지만은 결과적 가증범 같은 데서 뭔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인과관계를 따져야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인과관계라는 것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구성요건 해당해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들. 자,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뭐가 되느냐?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죠. 이럴 땐 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냐? 갑이 살인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렀거든요. 근데 아직 A가 목숨이 붙어 있어요. 병원으로 응급 송대다가 그냥 뭐 이렇게 구급차가 앰뷸런스가 불의의 교통사를 만나갖고는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낭렬 맞았다. 번개를 맞았다. 근데 번개가 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다 사망했다. 피해자도 A도 사망했다. 이럴 때도 과연 살인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연관관계를 따지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과관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검토하게 되고요. 이걸 다 해갖고는 뭐가 됩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됐다. 그럼 이제 주관적으로 고의다, 과실. 근데 사실 고의가 중요하고 과실은 아주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자, 고의라고 하는 것들. 자, 고의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금방 행위 주체, 행위 객체, 행위 수단 방법.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인과관계. 객관적 기소. 자, 그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 즉 구성요건적 사실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된다. 그렇죠. 첫 번째, 갑이 A를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A를 때리고 있다. 알고 있겠죠. 이게 인식 요소. 그 다음에 의사는 뭡니까? 의사, 때리겠다. 그 의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어떤 그 때릴 폭행할 의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고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고의의 내용은 이런 인식 요소 쭉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적 요소. 근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과실하고 고의에서 이런 인식 요소나 의사적 요소가 빠진 거, 결여된 거. 이걸 우리 과실. 그냥 과실은 몰랐다죠. 몰랐다. 그래서 주의의무 위반. 주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이제 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고의는
좀 무섭게 가위에 이를 칼로 찔리면서 살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이고야 말 거야. 의사가 있죠. 이런가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 요것이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6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이제 사실에 차고 이제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이야 인문강이니까 깊이 안 가겠지만 문제는 사실에 차고 동의어가 뭐냐? 구성요건적 차고. 동의는 구성요건적 차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사실에 차고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쓰시면 됩니다. 사실에 차고는 그런데 뭐가 되느냐? 이걸 잘못 오인한 거죠. 잘못 오인 거죠. 갑이 A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쌍둥이 동생 A의 쌍둥이에서 B를 죽였다. 이런 게 사실에 차고.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 금덩어리를 하나 훔쳐왔는데 알고 봤더니 남의 지 거였더라. 이런 실제로 이제 사회 때 변사회 때 객관적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음식점에서 남의 우산인 줄 알고 몰래 훔쳤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이 자기 우산을 갖고 왔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오인을 했다. 이때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것들이 바로 사실의 착오가 되겠는데 지금 인문강 깊이 들어갈 수 없죠. 이건 실제 강의 들어가도 기본 강의 듣고 다시 우리가 봐도 맨날 헷갈리는 것들이 사실의 착오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실의 착오를 갖다가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과실범. 아까 고의는 인식적 요소와 의욕적 요소가 있는데 의욕적 요소가 없다. 인식 요소인데 의욕적 요소가 없다. 그럴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이 지나간 줄 몰랐어요. 인식적 요소도 없고 의욕적 요소도 없죠. 의사적 요소도 없죠. 이게 바로 과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난 깔아 죽이고야 할 거야. 그럼 이건 살인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만 이렇게 몰랐다. 과속을 했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줄 진짜 몰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욕적 요소나 인식 요소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때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범. 과실범이라고 하고 과실범은 고의범에 비해서 아주 가볍게 처벌합니다. 아주 가볍게. 그 살인죄는 5년 이상 사형 무기가 되는데 지금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가 돼버립니다. 징역도 아니라 금고. 5년 이상도 아니라 5년 이하. 근데 보통 피해자하고 보상하고 합의 보고 배상하고 나면은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물론 이제 윤창호법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특가법 가중처벌 받습니다. 근데 윤창호법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윤창호법 당해 피고인을 6년. 근데 얼마 전에 윤창호법 했는데 12년. 진짜 악질적이다. 10년까지 가긴 갔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3년. 그때는 좀 다르니까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다른 경우이긴 하는데 과실범은 요 정도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결과적 가중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범. 이 고의범이 기본 범죄야. 고의범이 이제 기본 범죄고 그 다음에 과실범. 기본 범죄인데 이 과실범이 이제 중한 결과. 중한 결과인데 보통 이 중한 결과는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무슨 폭행치상, 상해치상. 그러니까는 죽거나 다치 중한 결과. 그런데 이 사상은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해서. 그러나 기본 범죄는 고의에 의해서 폭행, 상해 다 고의에 의해서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형법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한번 보세요.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의해서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즉 고의의 기본 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로 성립되는 결합 형태.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 일종의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합 형태이지만은 독자적인 또 하나의 유형으로 취급이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구성요건 대상성.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강론에 있는 이렇게
범죄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 구성요건 대상 속에 강론에 있는 그 범죄 살인죄부터 쭉 해서 뭐 뇌물죄, 무고죄까지 다 일기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살인죄 구성요건, 상해죄 구성요건, 강간죄 구성요건, 뒤로 가서 뇌물죄 구성요건, 뭐 문서 위조죄 구성요건, 무고죄 구성요건, 위증죄 구성요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요건을 다 대입해 본다. 바로 이게 구성요건. 자, 구성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제가 지웠지만 아까 있었죠. 다시 한번 지웠지만은 다시 한번 볼까요? 결과적 가중법도 마찬가지고 고의범 과실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우리가 위법성을 이제는 검토해야 될, 자, 2단계 위법성 단계로 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직 범죄 성립 안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갔습니다. 자, 위법성의 의,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모수, 출도, 불법. 위법성이 불법이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냥 불법하다. 당연히 법질서, 모수, 출도한다. 그게 불법이죠. 위법하다. 나쁜 짓을 했다. 바로 이제 나쁘다. 이것을 우리가 위법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들. 자, 즉 위법성이란 살인행위, 강도행위 등과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평가 그 자체를 말한다. 위법성 단계에서 비로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또는 위법한가에 대한 종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필기했었죠. 여기서 종국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는 위법성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무엇이 위법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잠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위법하는 판단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벗겨낼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가 있다 없다. 이걸 소극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 자, 의 1번. 위법성 조각사유란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해 징표되는, 즉 뭐가 됩니까? 징표되는, 나타나는 위법성을 배제해서 추정되는 징표, 추정, 위법성을 배제해서 행위의 가벌성을 탈락시키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2번,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일단 위법했던 행위의 위법성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았던 적법한 것이고. 그렇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거는 위법했다가 다시 위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적법하다.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은 그대로 존속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긴 했지만은 이번에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다. 그러다 어쨌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폭행위, 살인행위, 살인행위인데 살인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위법성이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정당방위 여기 살인했다. 그러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은 살인행위도 정당방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비록 살인행위를 했지만은 정당방위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들이죠. 구성요건 해당성 그대로 존속한다. 그런 취지가 있다는 얘기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쨌든 적법한 범죄가 아니라든, 요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가령, 감히 정당방위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백에는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해행위이지만은 정당방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 비록 상해행위를 했지만은 정당방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된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구성요건 해당성을 우리가 쭉 검토하는데 위법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뭐 불법하다 적적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없다만 판단한다. 왜? 다시 한번 왜? 이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상해행위, 폭행위, 강간행위, 살인행위를 했으면은 잠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불법행위를 한 거죠. 위법성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다시 불법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 판단을 또다시 할 수도 없다. 그냥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다. 그거 정당방위 등등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다.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면 위법성 조각 무죄. 그러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종적으로 위법성 인정해서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일일이 다 보시게 됩니다. 요거는 사례도 나오고 객관식도 자주 나오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구행위, 폐재, 승낙,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증명 310조인데 요거는 변시 이제 내일부터 이제 13회 변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5회 변시,
바로 8년 전이 되겠네요. 8년 전에 이건 사례에서도 310조가 사례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강론에는 310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310조 위법성 조각사 이게 유일하게 강론에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겠습니다. 형법 이외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이건 다 예의 불가합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매우 다수인데 등등등등 매우 다수인데 이게 바로 형법에서는 형법 20조 바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개념만 알아주세요. 조금 아까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서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가시셨죠. 위법성 조각사에도 당연히 그러한 주관적 위법성 조각사 있어야 된다. 정당화에 같은 방위의사, 긴급피난 같으면 피난의사,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같으면 피해자 승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승낙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의사 이런 것들이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데 조금 아까 우리가 고의가 이렇게 바뀌어갖고는 잘못한 거 사실이 착오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뭐가 됩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거. 예를 들면 뭐 우연방위 등등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3년 전에 10회 때도 사례에서 출제되고 객관식도 한 3번 정도 나왔고 이것도 이제 기본 강의 때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당방위 제일 잘 아시죠?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법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참 좁게 인정해 줍니다. 정당방위 참 좁게 인정해 주는데 아니 저놈이 날 죽여 칼을 들고 돕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여서 이제 칼로 찔렀다. 참 그런데 인정받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인정받은 적은 꽤 있어요. 꽤 있지만은 이번에도 뭐 출제가 되겠죠. 작년 12회 때도 정당방위 판례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아는 정당방위. 그 다음에 이제 긴급피난은 맞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 예컨대 뭐가 됩니까? 막 변시 1회 때 객관식에 출제가 됐죠. 산업질서기 멧돼지. 오늘 보니까는 어디 저기에서 물질 하는데 멧돼지 엽사가 해가지고 잘못 받쳐갖고 오늘 사망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사냥하시는 이런 분인데 멧돼지한테 오히려 당해갖고는. 그런데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성난 멧돼지가 죽이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본의 아니게 남의 집 담장 타고 들어갔거든요.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겠죠. 그러다 목설 구하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남의 집 담장을 타넘어 들어갔다. 그게 뭡니까? 긴급피난. 바로 이렇게 급하니까는 예컨대 막 살인자가 쫓아오니까 남의 그 오토바이를 타고 요새가 킥보드를 타고 막 도망갔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일종의 절도죄 구성력으로 해당하겠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타고 도망갔다.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죠. 이게 바로 이제 긴급피난. 그 다음에 자구행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민법에서 자력구제. 민법에서 말하는 자력구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구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불법한 침해를 받았으나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 회복하려는 의사, 자력구제하고 똑같습니다. 예컨대 아니 돈을 갖다가 1억을 꼭 먹고 도망간 채무자 놈이 막 도망갔는데 이 사람 찾으러 전국 다니다가 아니 외나무 다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그러면은 그때 야 조문할 때 너 기다려. 내가 너한테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너 내 거 갚아야 돼. 그래 해봐. 그거 또 도망가 버리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놈아 내 돈 내놔라. 그래서 이 사람을 잡고 지구대로 이제 끌고 갔다. 그래서 경찰관이 돈 받게 해주세요. 이놈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두 개 패갖고는 아니겠지만 그래 끌고 갔다. 그 정도는 허용된다. 이게 바로 자력구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우리 옛날에 그 여기저기 그냥 같은 데 보면 이제 흔히 하는데 아니 전철 같은 데서 강제로 타인하고 키스를 하게 되면 그거 강제추행죄죠. 그런데 오늘 보다가 봤는데 젊은 친구들 아니 전철 안에서 둘이 뽀뽀를 했습니다. 그건 사랑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승낙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어떤 피해자 승낙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니 뭐 또 성형이라도 여기까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강제로 하게 되면 강간죄.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작년에 사례에서도 12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아까 여기 뽀뽀하는 거는 그래도 예컨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안 되지 않냐.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도 해당하지 않는 걸 보자. 아예 추행이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피해자 승낙이 뭐 약에다 승낙에다 굴려대고 요건 이제 기본강에 가서 좀 자세히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범죄가 될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
예컨대 20조에 보면은 법령에 의한 아까 쭉 보셨죠? 다른 법에서도 다 이걸 갖다가 정당행위 위법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정당행위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 예컨대 뭐가 됩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들. 과거에는 의사들이 수술하죠. 의사 수술하니까 당연히 업무에 의해서 그 배째입니다. 전신마취, 배째, 개복수술, 배째잖아요. 상해. 그러다 의사의 업무에 의니까 위법성이 조각됐다.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한 30년 지난 93년에 피해자 승낙이기 때문에 수술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의사의 업무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업무에 의한 행위들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이때 중요한 게 사회상규.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결국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탈락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만 위법성 단계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가 있다 없다. 있으면은 이때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문제, 없으면은 최종적으로 불법이 인정된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그러나 이렇게 불법이 인정된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불법이요. 이렇게 이제 불법이 인정됐지만은 마지막 범죄 성립 요건은 책임이 되겠습니다. 책임. 이거는 이제 행위자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했죠. 행위자에 대한 법적 평가.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책임을 논하게 됩니다. 의 한번 보시죠.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일단 불법이 인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불법까지 인정이 됐어요. 자, 폭행위가 불법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 나쁜 놈 비난할 가능성, 나쁜 놈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 즉 책임은 행위자가 법적, 법규범 합치적 결정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에 맞춰 행동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이다. 달리 보자면 책임은 행위자에게 자기의 불법 행위를 기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행위자의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가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요소를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먼저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책임 형사 고유과실인데 요거는 그 학설마다 다르고 좀 깊이 들어가고 잘 출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를 필요가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사실 책임 형식 고의과실은 있다 정도만 시험도 안 나옵니다.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요 세 가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책임 능력. 자, 개념. 책임 능력이란 법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며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선악은 전혀 구별 못합니다. 그런 판단할 수도 없어요. 또는 이 통찰 능력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정 능력, 의사 조정 능력. 근데 의사 조정이 안 된다. 충돌 조절 행위죠. 완전히. 어젠가도 그 50대 그 마담, 그 다방 마담, 술집 마담은 연쇄살인한 60대 남자가 잡혔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술만 마시면 내가 누군데 하는 과시욕이 있다. 그걸 주체 못하고 죽였다. 이게 소위 말해 충돌 조절 장애죠. 바로 이러한 조절 능력이 대표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 자, 그랬을 때 형법 구조, 형사 및 촉법소년 이거 다 알죠. 14세이면은 저도 개별적으로 좀 한 살이라도 좀 낮추자. 근데 뭐 이래저래 해서 좀 못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 그 14살, 그냥 만 13살이죠. 촉법소년과 우리 때 한 50년 됐겠네요. 그 다음에 요새 13세는 다르더라고요. 법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사회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보는데 어쨌든 만 14세 위반자, 13세부터는 촉법소년, 심지어 살인행위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도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이게 그 소년법에 보면 12가지 보호처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건데 소년의 본일수 중에 11호, 12호 처분이 소년,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소년도 가두고 교도소 정도는 아니지만 소년 같은 경우. 그래서 분리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무려 12호 처분까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리상실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정신장애자 같은 겁니다. 각종 정신병. 근데 이게 진짜 요새는 일종의 그 사이코패스들도 일종의 정신병인데, 근데 그거 다 100% 처벌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범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러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적인데도 약간이야 많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처벌합니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죠.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그래서 요것이 이제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책임형 고의과실은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고, 세 번째 위법성의 인식. 요거는 뭐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불법하다. 법에 반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나쁘면서도 불법한 걸 알면서 범죄를 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책임이 인정된다. 자, 개념. 위법성의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하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위법성의 인식, 불법 인식. 불법하다. 법에 위반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다. 그럼 당연히 나쁜 놈, 비난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법규에 위반된지 몰랐어요. 나쁜 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하면 가난하면 남의 물건 훔쳐 먹어도 괜찮다. 하고는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 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위법성 인식이 없죠.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사실의 착오에 반해서 이걸 법률의 착오. 위법성 인식이 없다. 법률의 착오. 그래서 이것도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법률의 착오가 되겠죠. 구체적인 건 좀 기본 강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자, 셋째 줄 가령 갑이 남의 지갑을 훔치면서도 가난한 자가 부자의 지갑 정도를 훔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 여기 이제 법률의 착오. 근데 이 해결 방안은 형법 1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16조에. 그래서 그 법률의 착오에 위법성 인식이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걸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10회 때 3년 전에 죄송합니다. 4년 됐네요. 9회 때네요. 9회 때 이게 사례에서도 출제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형법에서 나오면은 이거는 당연히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형법 16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형법과 관련된 법률의 착오 판례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개인적 범죄, 살인죄 이런 건 아예 없고, 아니 살인하면서 그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이제 문서죄 정도 이런 데들이 몇 개 있고, 사실 형법에서 몇 개 없고 거의 다 행정법. 그러니까 사실 형법에서는 법률의 착오가 나오면 형법 16조 정당한 이유가 무조건 없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판례 보면은 형법보다는 행정법은 모를 수 있죠. 행정법은 얼마든지, 저도 잘 몰라요. 법을 막상 법학 박사인데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한 95%는 보통 행정법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사례보다는 객관식. 그러다 물론 형법에서 나오면은 사례로 나오면 9회 때 나왔으면 그때는 무조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면서 괜찮다. 있을 수가 없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전제 사실의 착오가 되는데 형법에서 자타공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타공이 제일 어렵다. 이게 뭐냐면은 오상방위, 오상피난. 조금 아까 이 정당방위인데 문제는 갑이 정당방위도 예컨대 지금 A가 강도를 합니다. 갑이 저놈이 강도다 때려잡았죠. 상해를 입혔습니다. 강도를. 그러면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은 강도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오상방위, 정당방위를 잘못 판단하는 얘기죠. A가 알고 봤더니 강도가 아니라 선량한 지나가던 사람인데 갑이 선량한 시민인 A를 오인을 해서 뭐가 됩니까? 강도로 오인했다. 그래서 상해를 입힌 거라는 거죠. 그러다 틀림없이 정당방위 의사는 있었습니다. 또는 오상피난, 긴급피난 의사, 오상피해자 승낙. 피해자 승낙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강도가 아니었다. 피해자 승낙도 없었다. 이런 경우 위법성 정확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또는 전제사유의 착오인데 다른 말로 오상, 잘못 알았던 거죠.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작용이, 오상행위 등등이 되겠습니다. 310조 명예훼손죄 진성을 착오한 경우가 아까 5회 때 출제가 되는데 형법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떠들 수도 없고 이런 착오론이 있고 형법에서 가장 어렵다. 이거는 무조건 해결하지 않으면 작년 변 12회 때도 역시 사례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의 착오 같이 나왔습니다. 출제가 됐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회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 가능성은 책임의 본질을 회계자에 대한 비난 강수로 보고 있는 규범적 책임론의 중심 개념으로서 말도 어렵죠. 책임 비난의 핵심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은 뭐냐면은 법적 적법행위다 기대 가능성.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른 놈이면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른 놈이, 저기 막 심심하다고 연쇄 절도를 합니다. 상습 절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 놈은 기대 가능성이 적법행위다 기대 충분히 있겠죠.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웬만하면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니까 책임 인정됩니다. 근데 반대로 뭐가 되냐면 정말 열을 굶었습니다. 열을 물만 먹었다 3주 버티니까 정말 아사 직전인 사람이 남의 돈 10,000원 훔쳐갖고는 진짜 그걸로 밥을 사 먹었다. 그럼 절도죄 구성기관에 대해서 위법성 다 인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때 이게 무슨 위법성 인식 다 있습니다. 나쁜 짓 알면서도 그랬어요. 기대하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 10,000원 훔쳐서 이렇게 밥 사 먹으면 어떻게 그거를 비날 그런 일이 사회 점점 있거든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나쁘지 않아 오히려 막 성금이 막 이렇게 와갖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려줍니다. 원래 착하던 사람인데 정말 막 그래도 이런 일로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들 법도 눈물이 난 겁니다. 이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불가능성. 그럴 때는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제7절 사례를 통한 범죄 체계론에 정리가 되는데 쭉 설명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설명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진행하시면 3번 쭉 읽으시고 제가 쭉 설명한 거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이런 형법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형법은 이제 관통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지금 이문 강의에서 이거를 열심히 떠들어봤자 30분 떠들어야 되는데 어렵고 이해도 안 갑니다. 두고 그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된 형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15페이지 미술원부터 해서 강론까지 한번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강의 계속 들어가시죠.